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시한 계집애들 율동은 그만 집어치우고 이제부터 이 조태웅님께서 펼치는 진짜 예술을 감상하시지.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의 광활한 활주로를 쩌렁쩌렁 울렸다. 방금 전까지 K-팝 그룹 이클립스의 리더 유나가 들고 있던 마이크였다. 유나의 가녀린 손목에서 마이크를 빼앗은 거구의 사내, 흑사파의 두목 조태웅이 금리를 번쩍이며 웃었다. 오늘은 건군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한 대국민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그려낸 태극 무늬가 흩어지기도 전이었다. 행사장에는 방위산업의 최신의 무기들이 도열해 있었고 저 멀리 VIP석에는 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재계 총수들까지 자리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아,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군의 위용이 이 정도일 줄이야. 허허, 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예산을 팍팍 밀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지루하고 상투적인 대화가 오가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축하 공연이 한창이었다. KBC 방송국은 이 모든 광경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가장 안전해야 할 국가 행사의 심장이었다. 그 통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행사장 동쪽 일반 관람객용 3번 게이트에서 굉음이 터져나왔다. 육중한 검은색 세단 5대가 헌병들이 세워둔 바리케이드를 종이장처럼 구기고 활주로 안쪽으로 난입했다. 선두 차량은 거침없이 질주해 무대 바로 앞 방송 중계 카메라 정면에서야 멈춰 섰다. 뭐야? 저 차량들 뭐야? 당장 막아. 경호 작전을 총괄하던 헌병대장의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차량들의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복장은 격식을 차린 듯 보였으나 풀어헤친 셔츠 사이로 그리고 손목과 귓불을 타고 올라가는 용과 뱀의 문신은 그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흑사파. 최근 강남 일대를 무력으로 평정하고 성남까지 세력을 확장하려 드는 가장 잔인하고 과시적인 신흥 조직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조태웅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겁에 질린 이클립스 멤버들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빼앗아 그 첫마디를 내뱉은 것이었다. 관중석은 얼어붙었다. 수만 명의 눈동자가 그리고 수백만 시청자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의 이방인에게 고정되었다. 헌병들과 경호 인력들이 우왕좌왕하며 무대 쪽으로 달려왔지만 조태웅의 부하들이 이미 무대 아래를 장악하고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생방송 맞지? KBC? 아주 좋아. 잘 찍어라. 오늘 이 잔치 우리가 제대로 망쳐줄 테니까. 조태웅은 낄낄거리며 VIP석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거기 앉아 계신 높으신 나리들. 당신들이 우리 흑사파의 사업을 괄시한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들 체면이 어떻게 구겨지는지 전국 팔도에 똑똑히 보여주겠어. 아수라장이었다. VIP석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일반 관람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흑사파 조직원들은 그들의 퇴로까지 계산해 넣은 듯 주요 길목을 막아선 채 위협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총이나 칼을 쓰지 않았다. 대신 재킷 안쪽에서 너클과 3단봉을 꺼내들었다. 이 행사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간인이 수만 명 모인 생방송 현장에서 군인들이 함부로 실탄을 발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때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활주로 구석에 전시된 구형 K1 전차의 그늘 아래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한설이, 25, 검은색 가죽 재킷에 빛바랜 청바지.
그녀는 이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얼마 전 전역한 자신을 어떻게든 다시 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옛 스승 박원사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설이야, 그냥 바람이라도 쐬러 와라. 내가 사랑했던 군대의 멋진 모습,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내 마음 정리해. 멋진 모습은 개뿔. 한설이는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불과 석 달 전 그녀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서리 프로스트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던 최정예 대원이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상부의 명령과 부조리한 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적 인원, 무대 위 두목 포함 30명, 무대 하단 28, 차량 5대의 대기 인원 있을 가능성 높음. 주요 무기는 너클 3단봉. 리더는 조태웅. 목적은 과시 및 특정 VIP 아마도 정치권 협박. 그녀의 시선이 무대 위에 고정되었다. 조태웅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클립스의 유나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쁘장하네. 너 오늘 밤 내 파트너 어떠냐? 이 오빠가 진짜 무대가 뭔지 보여줄게. 조태웅의 더러운 손이 유나의 뺨을 어루만지려던 순간. 어이 아가씨. 어딜 가려고. 관람객들이 도망치는 방향과 반대로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한설이의 앞을 덩치 큰 조직원 하나가 막아섰다. 한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직원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조직원이 짜증스럽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귀 먹었어? 꺼지라. 말은 거기까지였다. 한설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조직원의 손목을 꺾어 안쪽으로 파고들며 동시에 그녀의 팔꿈치가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조직원이 쓰러졌다. 옆에 있던 다른 조직원이 놀라 주먹을 날렸지만 한설이는 이미 몸을 낮춰 그의 복부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의 손바닥이 위로 향한 채 남자의 갈비뼈 하단을 강하게 쳐올렸다. 뚜둑하는 뼈가 어긋나는 불쾌한 소리가 났다. 2명을 순식간에 처리한 한설이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시끄럽게 구네 정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도망치는 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리듬이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없이 익혔던 목표를 향한 살인적인 리듬이었다. 무대 위 조태웅이 드디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작은 소란의 근원지를 발견했다. 4~5명의 조직원을 가볍게 제압하며 다가오는 한설이의 모습은 아수라장 속에서 기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저년 뭐야? 당장 막아. 조태웅의 명령에 무대 아래를 지키던 조직원 6명이 한설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손에 쥔 3단봉을 휙 소리가 나게 펼쳐들었다. 한설이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가죽 재킷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성남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잡아. 저 미친년 잡아. 조태웅의 고함이 찢어지는 듯 울렸다. 3단봉을 든 6명의 조직원이 한설이를 반원형으로 둘러쌌다. 그들은 이미 앞선 동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전현 보통이 아니야. 다리부터 꺾어. 선두에 선 가장 덩치가 큰 조직원이 3단봉을 머리 위로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내리찍는 공격. 가장 위협적이지만 가장 예측하기 쉬운 공격이었다. 한설이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공격의 안쪽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3단봉이 그녀의 머리 위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녀의 왼손이 조직원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오른손은 주먹을 쥔 채가 아니라 네 손가락을 곧게 편 관수 형태로 남자의 목을 정확하게 찔렀다. 모굴대를 가격당한 조직원이 숨을 들이켜며 무릎을 꿇었다.
한설이는 지체 없이 그의 손목을 비틀어 3단봉을 빼앗았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에 익숙한 무게의 무기가 들렸다. 둘.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머지 5명의 조직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3단봉과 주먹. 한설이의 몸이 무용하듯 움직였다. 그녀는 707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 특공무술에 러시아의 시스테마를 접목한 자신만의 전투 방식을 완성한 상태였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취약한 관절과 급소를 노린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3단봉을 빼앗은 무기로 가볍게 쳐냈다. 동시에 왼쪽에서 날아든 주먹을 팔꿈치로 받아내며 상대의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정면의 상대에게는 3단봉 끝부분으로 무릎 슬개골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내 팔!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6명의 조직원들이 바닥을 구르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생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그것이 한설이가 스스로에게 정한 민간인 상대의 규칙이었다. 무대 아래가 순식간에 정리되자 잠시 멎었던 함성과 비명이 다시 터져나왔다. 뭐야, 저 여자. 경찰이야? 군인이야? KBC의 카메라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무대 위 조태웅을 비추던 메인 카메라가 황급히 렌즈를 돌려 3단봉을 가볍게 털어내는 한설이의 모습을 풀샷으로 잡았다. 그녀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전국에 송출되었다. 조태웅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완벽한 공연이 정체 모를 여자 하나 때문에 망쳐지고 있었다. 이 개 같은 년이, 내년이 감히 내 무대를 망쳐?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재킷 안쪽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3단봉이 아니었다. 번쩍이는 날붙이. 길이 3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군용 서바이벌 나이프였다. 죽여주마. 조태웅이 무대에서 뛰어내려 한설이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의 칼놀림은 거칠고 빨랐다. 그러나 한설이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오른손 정방향 그립.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단순한 패턴. 과시용 근육이 많아 속도가 느리다. 한설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3단봉을 조태웅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조태웅이 반사적으로 칼을 휘둘러 3단봉을 쳐냈다. 그 찰나의 순간 한설이의 몸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의 왼손이 칼을 쥔 조태웅의 오른손목을 제압했다. 오른손은 조태웅의 가슴팍을 밀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이 꺾인 조태웅의 복부를 향해 솟구쳤다. 컥! 거구의 조태웅이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한설이는 그의 손목을 비틀어 나이프를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쿵! 조태웅의 얼굴이 차가운 활주로 바닥에 처박혔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수만 명의 관중, 생방송 카메라,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헌병들 앞에서 거대 조직 흑사파의 두목이 한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정적이 흘렀다. 성남의 가을바람 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후우하고 울렸다. 한설이는 조태웅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누른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에 남은 공포에 질린 이클립스 멤버들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VIP석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향했다. 윤 국방부 장관. 그는 이 모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 사태를 예상이라도 한 듯 기묘할 정도로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대 뒤편 거대한 스피커 더미 뒤에 숨어있던 조태웅의 마지막 부하, 조태웅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자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조태웅이 그랬던 것처럼 이클립스의 리더 유나가 붙잡혀 있었다. 그리고 유나의 관자놀이에는 차가운 금속이 겨눠져 있었다. 권총이었다. 이년아, 두목님 풀어주지 못해. 조직원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권총을 반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저것이 진짜 총이라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모두 멈춰. 안 그러면 이 계집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헌병들이 황급히 총구를 겨눴지만 인질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조태웅을 짓누르고 있던 한설이의 미간이 처음으로 옅게 찌푸려졌다. 귀찮게 됐네. 한설이가 조태웅의 등에서 발을 떼고 천천히 일어섰다. 거기 너. 총 내려놔. 시끄러워. 너부터 무기 버려. 아니, 내가 이리 와. 내가 대신 인질이 되는 거야. 조직원은 유나를 방패 삼아 무대 위에서 소리쳤다. 생방송 카메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가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한설이는 천천히 두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렸다. 항복의 표시였다. 좋아. 내가 가지. 그 아이 풀어줘. 그녀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오지 마. 더 오지 마. 권총을 든 조직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유나의 목을 조른 팔에 힘이 들어가 유나가 컥컥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저러다 질식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진정해. 한설이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무대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섰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도주로 확보? 닥쳐. 그냥 두목님 풀어주고 우리 가게 해줘. 저기 바닥에 누워있는 저 사람. 한설이는 어깨 너머로 바닥에 쓰러진 조태웅을 가리켰다. 그는 여전히 복부를 감싸 쥔 채 신음하고 있었다. 내 두목은 이미 끝났어. 너희들 오늘 여기서 못 빠져나가. 시끄럽다고 했지. 조직원이 격분하며 총구를 유나에게서 떼어 한설이를 향해 겨눴다. 너 때문에 내가 다 망쳤어. 탕. 조직원이 방아쇠를 당겼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활주로를 가득 메웠다. 그러나 한설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총알은 그녀의 발치 앞 아스팔트 바닥을 튀겼다. 경고 사격이 아니었다.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 손이 떨려 조준이 빗나간 것이었다. 다음엔 빗나가지 않아. 조직원이 다시 총구를 유나의 머리에 가져다 댔다. 한설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실탄 발사 확인. 기종은 베레타 M9. 사제 개조가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일 가능성 높음. 저 거리에서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며 제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바로 그 순간 한설이의 귀에 꽂힌 아주 작은 인이어에서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석 달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러나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였다. 설이. 들리나? 한설이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707의 작전 통제관 시리우스의 목소리였다. 내가 왜 거기 있는지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내 말에만 집중해. 한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설치한 것인가? 아니. 박원사. 그녀를 이곳으로 부른 박원사의 소행이 분명했다. 그는 한설이가 군을 떠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었다. 적의 위치 무대 중앙. 인질 확보. 저격조 현재 위치에서 사선 확보 불가능. 내가 사선을 만들어야 한다. 한설이는 조직원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야? 뭐라고? 내 이름. 그런 짓까지 하면서 지키려는 두목인데 부하 이름 하나쯤은 기억하겠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조태웅이 내 제사상은 차려줄까? 무슨
무슨 헛소리야. 넌 이용당한 거야, 멍청아. 한설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태웅이 왜 오늘 여기서 이 난리를 쳤을 것 같아? 저기 VIP석에 앉은 윤 장관. 저 사람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저 사람이 다음 총선에서 성남 지역구에 출마할 거거든. 그러려면 안보에 유능한 이미지가 필요했지. 그래서 너희 같은 양아치들을 풀어서 쇼를 벌인 거야.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강력한 리더십. 뭐 그런 거. 한설이의 시선이 VIP석의 윤 장관에게 향했다. 윤 장관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두목은 저 장관한테 꼬리 흔들고 더 큰 사업 따내려던 거고. 넌 그냥 그 무대 소품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무대를 망쳐버렸네. 거짓말이야. 거짓말. 조직원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총구가 흔들렸다. 지금 이때가 서리. 시리우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적의 시선이 분산됐다. 인지를 무대 좌측으로 밀어. 3초 후 저격조가 스피커 프레임을 쏠 거다. 한설이는 조직원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지금 그 아이를 쏘면 넌 그냥 테러리스트야. 내 두목도 널 지켜주려던 그 장관도 널 버릴 거다. 넌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거야. 시끄러워. 오지 마. 조직원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유나를 방패 삼아 무대 좌측 거대한 스피커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나, 둘, 탕. 이번의 총성은 아까와 달랐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총알은 조직원을 맞히지 않았다. 조직원이 숨어있던 스피커의 상단 프레임, 그를 지탱하던 와이어 고리 중 하나를 정확하게 끊어버렸다. 저격조의 사격이다. 한설이는 몸을 날렸다. 거대한 스피커가 균형을 잃고 조직원과 유나가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으악! 조직원이 본능적으로 유나를 밀치고 스피커를 피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설이는 바닥을 구르며 아까 조태웅이 떨어뜨렸던 서바이벌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권총을 쥔 조직원의 손목을 향해 나이프를 던졌다. 휙! 나이프는 정확하게 날아가 조직원의 손등을 관통했다. 아!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와 동시에 한설이는 이미 무대 위로 뛰어올라 유나를 감싸 안고 반대편으로 몸을 굴렸다. 쿠르르릉. 거대한 스피커가 무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굉음을 냈다. 먼지가 걷히고 모든 것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무대 중앙에는 손등에 칼이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조직원이 쓰러져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유나를 품에 안고 보호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설이가 있었다. 유나는 기절한 듯 보였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한설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가죽 재킷 어깨 부분이 스피커 파편에 긁혀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VIP석을 바라보았다. 윤 장관은 더 이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KBC 카메라는 줌을 당겨 찢어진 재킷 사이로 드러난 한설이의 어깨를 비췄다. 그곳에는 화상 흉터와 함께 그녀가 지우고 싶어 했던 흔적, 707 특수임 무대대의 흑표범 문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방송을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 그리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 여자는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한설이는 이니어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이걸로 빚은 갚은 겁니다, 박 원사님. 다시는 저 찾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니어를 귀에서 빼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밀려오는 헌병들과 경호원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총성, 비명,
그리고 스피커가 무너지는 굉음은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수많은 사이렌 소리와 얼어붙었던 헌병들이 뒤늦게 외치는 통제 구호,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수만 관중의 공포 어린 속삭임뿐이었다. 한설이는 무대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기절한 가수 유나는 몰려온 행사 안전 요원들에게 인계했다. 그녀의 손등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 자신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손등에 박힌 나이프를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흑사파 조직원의 비명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가 바닥에 던져버린 작은 이니어는 이미 수십 개의 군홧발에 짓밟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터였다. 이걸로 빚은 갚은 겁니다, 박 원사님.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군대도 박 원사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연쇄도. 멈춰. 거기서. 헌병대장으로 보이는 중령이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이 뒤섞여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신 누군가? 신분증을 제시해. 한설이는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총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그녀였다. 그 기세에 눌린 헌병 중령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이봐요. 지금 전국에 생방송이 나갔어. 당신 정체를 밝혀야겠네. 그때였다. 헌병들 뒤쪽에서 육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비켜. 군중을 해치고 나타난 사람은 707 특수임무대대의 주임원사 박철곤이었다. 그녀를 이 지옥 같은 행사장에 불러낸 장본인. 그의 전투복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원사님,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중령. 자네는 지금쯤 저 VIP들 시신 수습하느라 바빴을 거야. 안 그런가? 박 원사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이 인원은 내가 인계하지. 군사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다. 자네는 현장 수습이나 해. 하지만 뭐. 내 신분 확인시켜줘야 하나? 박 원사가 품에서 검은색 수첩, 특수부대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헌병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707주임원사. 웬만한 장성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박 원사는 한설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그의 소나귀 힘은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했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가로질러 활주로 한편에 세워진 임시 지휘통제 천막으로 들어갔다. 천막 안은 바깥의 혼란과는 달리 서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KBC의 중계 카메라도 겁에 질린 민간인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 원사의 손이 날아왔다. 짝. 공기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한설이의 고개가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이 미친년. 박 원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누가 너더러 저 무대 위로 올라가라고 했나? 누가 너더러 저렇게 설치라고 했어? 한설이는 뺨을 어루만지지도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원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어렸다. 그럼 어쩔까요? 박 원사님께서 손수 깔아주신 무대 아닙니까? 이 이니어까지 귓속에 심어두시고. 그건 뭐였습니까? 제가 다시 군대로 돌아오길 바라셨습니까? 아니면 제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는지 시험해 보신 겁니까? 닥쳐. 박 원사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지만 이번에는 때리지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를 이곳에 부른 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재킷에 비콘을 달고 이니어를 챙겨준 것도 다 내 욕심이었다.
그가 통신 장비가 놓인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질 줄은 몰랐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한설이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다. 저는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막은 선량한 시민입니다. 제 얼굴 방송에 나갔습니까? 나갔지. 아주 선명하게 나갔다. 박 원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전국 방송 KBC 카메라에 내가 흑사파 놈들 때려 눕히는 거, 조태웅 제압하는 거,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뭐죠? 내 어깨. 재킷이 찢어지면서 내 문신이 보였다. 흑표범. 한설이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애써 지우려 했던 과거. 707의 상징. 이제 알겠나? 넌 더 이상 선량한 시민 한설이가 아니야. 넌 다시 흑표범이 됐다. 그것도 온 세상이 다 아는. 그때 천막 입구가 거칠게 열렸다. 박 원사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천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헌병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경찰도 아니었다. 그들의 옷깃에는 국군 방첩 사령부안 보수사단을 상징하는 작은 핀이 달려 있었다. 선두에 선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박 원사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곤 주임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부로 본 사건은 저희 방첩사에서 이관받습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국방부 장관님의 직속 명령입니다. 남자의 안경알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박 원사를 무시한 채 한설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한설이 씨, 맞습니까? 전 707 특수인비무대대 중사. 만리 작전 이후 불명의 저녁. 한설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만리 작전. 그녀가 군을 떠나게 된 진짜 이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지옥의 이름이었다. 당신 누굽니까? 방첩사령부 3처 1팀장 한규민입니다. 한설이 씨, 당신을 국가안보위헌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박 원사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이 아이가 뭘 어쨌다고. 이 아이는 오늘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야. 장관님도 보셨을 거 아닌가. 영웅이요? 한규민 팀장이 비웃음을 흘렸다. 박 원사님, 생방송 중에 아군, 그것도 707 저격수가 민간인을 향해 사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저격수에게 사격 명령을 내린 채널, 저희가 추적해보니 바로 박 원사님 개인 채널이더군요. 박 원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 영웅께서는 한규민이 한설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작전 채널에 보란듯이 접속해 있었고요. 이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민간인이 군 작전망에 불법 개입한 중대 범죄입니다. 두 분 다 오늘 이 사태의 주범으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두 사람 다 연행해. 박 원사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훈련된 방첩사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한설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보이지 않는 손, VIP석에 앉아있던 윤 국방부 장관의 무표정한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쇼를 망친 대가인가? 아니면 그녀는 자신과 박 원사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방첩사령부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은 성남 서울공항을 빠져나와 그 어떤 신호에도 걸리지 않고 서울 시내를 질주했다. 한설이와 박 원사는 서로 다른 차량에, 그것도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한설이가 탄 차량은 삼엄한 경비의 과천 합동청사나 서초동의 사령부 본부로 향하지 않았다. 차량은 뜻밖에도 올림픽대로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더니
잠실대교를 건너 송파구 잠실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차량이 멈춘 곳은 지은 지 20년은 넘어 보이는 낡고 허름한 5층짜리 빌라 앞이었다. 내려. 한규민 팀장이 그녀의 수갑을 풀며 말했다. 여기가 조사실입니까? 한설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방첩사는 이런 누추한 곳도 이용하나 보죠? 입 다물고 따라와. 여긴 조사실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한 안가다. 한규민이 빌라의 낡은 철문을 열며 말했다. 내 얼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이 됐거든. 흑사파 놈들이 널 가만둘 것 같나? 아니면 이 모든 소동에 흠집이 난 높으신 분들이 널 그냥 둘 것 같나? 한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협박이자 동시에 기묘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흑사파와 윤 장관 모두의 표적이 되었다. 빌라 302호.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최신 보안 장비와 통신 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방첩사의 비밀 안가 안전 가옥가 분명했다. 박 원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한설이가 물었다. 그 늙은이는 지금쯤 사령부 본부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받고 있겠지. 한규민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너한테 사격 명령 내린 거 전부 다 실토하고 있을 거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군 장비 무단 반출, 작전권 남용 10년은 좋게 감옥에서 썩게 될걸. 무슨 말씀이시죠? 저와 원사님은 같은 주범이 아니었습니까? 주범? 한규민이 소리내어 웃었다. 한설이 중사. 아니, 한설이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박원사는 버려진 패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주 쓸모있는 카드거든.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눌러 벽걸이 텔레비전을 켰다. KBC를 비롯한 모든 채널에서 성남 서울공항의 사건을 오늘의 탑뉴스로 다루고 있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난동은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장에 있던 한 용감한 시민의 기지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시민에게 의인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화면에 잡힌 것은 한설이가 조태웅을 제압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그녀가 조직원들을 가격하는 잔인한 장면은 삭제되었고 인질범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저격수가 사격하는 장면은 아예 통째로 편집되었다. 그녀의 찢어진 어깨, 흑표범 문신 역시 완벽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어때? 마음에 드나? 성남의 천사 국민 영웅 한설이. 한규민이 낄낄거렸다. 윤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 너를 이번 사태의 영웅으로 만들라고. 민관군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포장하라고 말이야. 그 대가로 저는 입을 다물라는 거군요. 한설이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정확해. 넌 오늘 있었던 일, 특히 이니어와 저격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야. 박 원사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고 넌 그저 우연히 현장에서 용기를 냈을 뿐이지.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되고 장관님은 이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유능한 지휘관이 되는 거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이야. 박 원사님은요? 그 늙은이는 뭐 적당히 죗값을 치러야지. 내가 입만 잘 맞춰준다면 정상 참작해서 조기 전역 정도로 끝내주실 수도 있고. 한설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박 원사가 미웠다. 자신을 이 사지로 몰아넣은 그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을 군에서 유일하게 믿어주고 보살펴준 스승이었다. 그를 이대로 감옥에서 썩게 둘 수는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만리 작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 바로 박 원사라는 사실이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한설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규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간단해. 내일 오전 KBC에서 단독 인터뷰가 잡혀 있다. 거기서 우리가 준비한 대본대로만 읽으면 돼. 넌 오늘 밤 여기서 푹 쉬면서 대본이나 외우고 있어. 한규민은 그렇게 말하며 안가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아, 참. 도망칠 생각은 마. 이 건물 주변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대기 중이니까. 내가 아무리 흑표범이라도 잠실 한복판에서 방첩사 요원들 상대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할걸. 철컥.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설이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 속 영웅으로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윤 장관과 한규민은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설이는 707에서 전투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과 탈출의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창문, 환풍구, 그리고 벽면의 구조까지. 이곳은 감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전장이었다. 한설이는 창문 커튼을 살짝 젖혔다. 잠실의 오래된 빌라 3층. 창밖으로는 석촌호수로 이어지는 골목길이 보였다. 예상대로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척 서성이는 사내 2명이 오가는 행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규민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돌아와 텔레비전 옆에 놓인 인터뷰 대본을 집어들었다. 나는 우연히 군인들의 침착한 대응에 감명받아 윤 장관님의 리더십, 역겨운 단어들의 나열이었다. 그녀는 대본을 반으로 찢어 바닥에 버렸다. 박원사님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만리 작전의 진실. 윤 장관이 덮으려 했던 그 추악한 비리의 실체.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자신과 박원사는 영원히 그들의 놀이개로 살아가거나 혹은 의문사당할 것이 뻔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박원사가 모아둔 자료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707 시절 자신과 박원사를 도와 군 내부 비리를 추적하던 또 다른 조력자. 스페로우 참새. 강채묵. 707 정보통신대대 출신으로 윤 장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리를 캐내려다 강제 전역당한 비운의 천재 해커였다. 그를 찾아가야 한다. 한설이는 결심했다. 그녀는 방 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방첩사 안가라면 분명 감시 카메라가 있을 터. 그녀는 천장 모서리의 화재 경보기 그리고 텔레비전의 작은 렌즈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녀는 일부러 카메라 앞에서 지친 듯 소파에 쓰러져 잠을 청하는 연기를 했다. 한규민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자신이 순순히 포기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었다. 감시하는 요원들도 긴장이 풀릴 시간이었다. 한설이가 눈을 떴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샤워기 물을 3개 틀어 소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욕실 거울 뒤 좁은 수납 공간을 확인했다. 예상대로였다. 비상시를 대비한 구급상자 그리고 낡은 가스 점검용 로프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로프를 챙겨 다시 방으로 나왔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전원 케이블을 모두 뽑아냈다.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켰다. 이제 5분. 감시 요원들이 통신 두절을 눈치채고 이곳으로 올라오기까지 걸릴 시간이었다. 한설이는 곧장 창문으로 향했다. 로프 한쪽 끝을 방 안의 무거운 침대 프레임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로프를 밖으로 던졌다. 3층 높이. 문제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틀을 넘어 707에서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레펠 하강 자세로 빌라 벽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쿵.
가벼운 착지음과 함께 그녀는 1층 주차장에 발을 디뎠다. 뭐야? 골목을 지키던 요원 중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잡아! 이미 늦었다. 한설이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잠실의 복잡한 골목길을 마치 오래전부터 그려둔 지도처럼 거침없이 내달렸다. 뒤에서 요원 2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쫓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한설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담을 넘고 지붕을 타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그림자처럼 빠져나갔다. 방첩사 요원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지만 한설이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었다. 잠실역 8번 출구.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하철역 계단을 굴러내려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2호선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 틈에 섞여드는데 성공했다. 뒤쫓아온 요원들이 플랫폼을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진 한설이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한설이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에서 1호선으로 환승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용산. 대한민국 IT의 심장이자 온갖 불법과 정보가 거래되는 곳. 용산 전자상가 나진상가 13동. 새벽녘의 스산한 공기가 감도는 상가 건물 지하. 한설이는 굳게 닫힌 스페로우 데이터 복구라는 작은 간판의 철문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만이 아는 신호로 철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똑똑. 짧게 1번, 길게 2번. 안쪽에서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가 다시 문을 두드리려 할 때 인터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이 시간에 장사 안 해. 저예요, 채묵 오빠. 흑표범. 인터폰 너머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컴컴한 사무실 안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얼굴만 내민 남자 강채묵이 서 있었다. 그는 깡마른 몸에 뿔테 안경을 쓴 영락없는 컴퓨터 수리공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 707 정보통신대의 에이스답게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한설이, 너. 강채묵의 시선이 그녀의 찢어진 재킷과 흙먼지가 묻은 얼굴에 머물렀다. 텔레비전에서 본 그대로네. 아니, 더 엉망이잖아. 무슨 일이야? 내가 여길 어떻게? 설명할 시간 없어요. 한설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박 원사님이 잡혀갔어요. 윤 장관 지시예요. 만리 작전 자료 그거 필요해요. 강채묵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만리 작전과 윤 장관은 그에게도 금기어였다. 설이야.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나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조용히요? 한설이가 비웃었다. 오늘 밤 저와 박 원사님이 사라지면 다음은 오빠 차례일 거예요. 윤 장관은 만리의 증인을 단 1명도 살려두지 않을 테니까. 그때였다. 강채묵의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개의 모니터 중 상가 입구 CCTV를 비추던 화면 하나가 깜빡였다. 강채묵이 마우스를 클릭해 화면을 확대했다. 용산 전자상가의 새벽을 깨우며 검은색 카니발 3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규민을 필두로 한 방첩사 요원들이었다. 젠장. 강채묵이 욕설을 내뱉었다. 내가 여기까지 그놈들을 끌고 온 거냐 한설이. 제가 아니에요. 한설이가 철문 반대편 비상구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놈들은 이미 오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한규민의 요원들이 상가 입구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용산의 지하미로 2마리의 쫓기는 짐승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젠장. 내가 여기까지 그놈들을 끌고 온 거냐 한설이. 강채묵의 절규 어린 목소리가 컴컴한 지하 사무실을 울렸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상가 입구와 후문을 비췄다.
검은색 카니발에서 내린 방첩사 요원들이었다. 한규민이 앞장서서 마치 사냥감을 몰듯 구역을 나누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내가 아니에요. 한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철문 반대편 녹슨 비상구 쪽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놈들은 이미 오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함정? 무슨 함정? 강채묵이 뿔테 안경을 밀어 올리며 패닉에 빠진 듯 소리쳤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어. 내가 말리니 뭐니 하는 그 망령을 다시 끌고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대로 잡혀갈 겁니까? 한설이가 강채묵의 비디 유전 투복 재킨 멱살을 움켜쥐었다. 깡마른 몸이 그녀의 악력에 속절없이 들려 올라왔다. 잡혀가서 한규민이 원하는 대로 말리 작전의 모든 자료를 넘기고 불명예 전역한 해커가 국가 기밀을 탈취하려 했다는 각본의 주인공이 될 거냐고요. 박 원사님은 지금 저들 손에 있어요. 박 원사의 이름에 강채묵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박 원사님 그분은 시간 없어요 스페로우. 한설이가 그를 불렀던 옛 코드명 참새를 불렀다. 여긴 오빠의 영역이잖아요. 이 용산 전자상가의 모든 네트워크는 오빠가 설계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강채묵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멱살을 쥔 한설이의 손을 밀어내지도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패닉에 물들었던 그의 눈에 707정보통신대대 최고의 천재가 보였던 그 광기가 다시 어렸다. 있지. 방법이. 그가 키보드 위로 손을 날렸다. 이 낮은 상가 13동은 내가 처음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 만든 내 요새야. 저놈들이 감히 내 성에 발을 들였으니 합당한 환영 인사를 해줘야지. 강채묵의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타타타탁. 수십 개의 명령어가 모니터를 수놓았다. 한규민 저 자식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방첩사 내부망 해킹했을 때부터 날 주시하고 있었던 거야. 윤 장관 꼬리가 저놈이었군. 그 순간 밖에서 육중한 소리가 들렸다. 쾅, 쾅, 쾅. 방첩사 요원들이 철문을 부수기 위해 공성 망치를 동원한 모양이었다. 한설이. 문 열어. 강채묵. 지금 항복하면 목숨은 보장하지. 한규민의 확성기 소리가 지하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시끄럽네. 강채묵이 엔터키를 3개 내리쳤다. 첫 번째 선물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가 전체의 전력이 나갔다. 한규민의 확성기 소리도 공성 망치 소리도 모든 것이 암흑과 정적 속에 잠겼다. 한설이와 강채묵의 사무실 모니터만이 비상 배터리로 전환되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뭐야? 밖에서 요원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건물의 모든 전력망, 소방 시스템, 통신망은 내 통제 하에 있어. 지금부터 10분간 저들은 장님이고 귀머거리야. 강채묵이 다른 쪽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인근 11동과 12동의 화재 경보기를 동시에 울렸다. 소방차가 출동할 거고 용산역 일대가 마비될 거야. 완벽한 혼돈이지. 우린 어디로 갑니까? 한설이가 물었다. 이 사무실 바닥. 저기 낡은 서버렉 보이지? 그거 치워. 한설이가 육중한 서버렉을 힘으로 밀어내자 먼지 쌓인 지하 통로 입구가 드러났다. 용산역 지하철 선로와 연결되는 지금은 폐쇄된 군용 물자 반입로야.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걸 내가 되살려놨지. 쾅. 그때 밖에서 다른 종류의 폭발음이 들렸다. 젠장. 저놈들 시사를 쓰고 있어. 문이 오래 못 버텨. 강채묵이 다급하게 외장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품에 쓸어 담았다. 먼저 가요. 한설이가 강채묵을 통로로 밀어넣었다. 내가 시간을 벌어야 해요.
저놈들이 이 통로를 알게 되면 끝장이에요. 설이야, 너 가라고요. 이건 명령이에요, 스페로우. 한설이는 강채묵을 밀어넣고 무너진 서버렉으로 통로 입구를 다시 가렸다. 완벽하진 않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쾅! 마침내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방독면과 야간 투시경을 쓴 방첩사 특수 요원들이 손전등 불빛과 함께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어둠 속 한설이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복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설이 내년이. 한규민이 방독면을 벗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채묵은 어디 있지? 그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겼어? 글쎄요. 쥐새끼는 쥐구멍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한설이가 대답했다. 인연이 감히. 한규민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치려던 순간이었다. 치이익 사무실 천장에서 강채묵이 설치한 세 번째 선물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이 냄새는.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할론 가스다. 젠장. 모두 퇴각해. 여길 질식시킬 셈이야. 한규민이 경악하며 외쳤다. 소방용으로 설치된 할론 가스가 지하의 밀폐된 공간을 급속도로 채우기 시작했다. 산소가 급격히 희박해졌다. 콜록, 콜록. 방독면을 벗었던 한규민과 몇몇 요원들이 바닥에 쓰러지며 격렬하게 기침했다. 한설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같이 죽는 거야. 한규민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그러나 한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숨을 참는 훈련을 해왔다. 707의 지옥 같은 수중 침투 훈련.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시간 동안 호흡을 멈출 수 있었다. 요원들이 비틀거리며 출입구로 다시 기어나가는 동안 한설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산소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떤 공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요원이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한규민이 그녀를 노려보며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문 닫아. 전연 저기서 말려 죽여. 철문이 다시 닫혔다. 한설이는 그제야 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기를 내뱉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서버렉을 밀쳤다. 후하. 그녀는 어두운 통로로 몸을 굴렸다. 그리고 강채묵이 갔던 방향 용산역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용산역의 어두운 폐선로를 빠져나온 한설이와 강채묵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할론 가스로 타들어간 폐를 시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강대교 남단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교각 아래 숨어 있었다. 콜록 콜록. 젠장 한규민 그 자식 폐까지 태워버릴 셈이었어. 강채묵이 거친 기침을 뱉어내며 품속의 외장 하드를 확인했다. 다행히 방수팩 안에 안전했다. 이제 한시가 급해요. 김소진 기자, 상암동 KBC. 한설이가 차갑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가면 새벽 첫 방송 전에는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놈들이 먼저 가 있겠지. 강채묵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근처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을 시도했다. 예상대로야. 용산 일대 상암동 그리고 젠장, 과천에 있는 박원사님 본가까지. 방첩사놈들이 가급 경계령을 발동했어. 서울 시내 주요 길목 CCTV는 지금 전부 저놈들 손아귀에 있어. 우린 지금 도간에 든 쥐야. 그럼 어떡하죠? 하늘로 가는 길은 막혔고 땅으로 가는 길도 막혔어. 강채묵이 한강의 검은 물결을 가리켰다. 그럼 물로 가야지. 그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조작했다. 한강 순찰대 보트
야간 정비 일정표를 해킹했어. 마포대교 남단 선착장에 지금 비어있는 고무보트가 하나 있을 거야. 엔진은 꺼져 있지만 우리가 손보면 돼.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을 달렸다. 헌병 중령을 피해 달아나는 헌병들처럼 그들은 도시의 그림자만을 밟았다. 마포대교 선착장은 예상대로 조용했다. 강채묵이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보트 덮개를 열었다. 내가 엔진을 손볼 테니 설이 너는 망을 봐. 한설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감각을 곤두세웠다. 707 시절의 야간 침투 훈련이 되살아났다. 바람의 냄새, 물의 흐름, 그리고 저 멀리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미세한 진동까지. 그때였다. 스페로우. 한설이가 나지막이 외쳤다. 강변북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 검은색 카니발 세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규민이었다. 그들은 용산에서의 추격전 끝에 이들이 한강을 건널 것이라 예상하고 강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기랄. 10분만 더 있었으면. 강채묵이 엔진 덮개를 닫으며 욕설을 뱉었다. 도망쳐 설이야. 저놈들 이번엔 실탄을 쏠 거야. 어디로요? 이미 늦었다. 방첩사 요원들이 차에서 내리며 K 소총을 겨눴다. 한설이. 강채묵. 거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한규민의 냉혹한 목소리가 한강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쪽이에요. 한설이는 강채묵을 잡아 끌고 선착장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타타탕.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총탄이 애쓰는 소리를 내며 박혔다. 경고 사격이 아니었다. 사살 명령이었다. 오빠. 저한테 만리 파일 지금 주세요. 컨테이너 뒤에 웅크린 채 한설이가 말했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한규민이 노리는 건 저 파일이에요. 저 파일만 없으면 우릴 죽일 명분이 약해져요. 그녀는 강채묵의 품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들었다. 오빠는 저 보트를 타고 여의도 쪽으로 도망가요. 내가 저놈들을 유인할게요. 무슨 소리야? 너 혼자 저놈들을 당해내겠다고. 저놈들은 707 대테러팀 출신들이야. 내 선배들이라고. 그래서 더 잘 알죠. 한설이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저들의 전술, 호흡, 다음 동작까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오빠는 살아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싫어. 같이 가거나 같이 죽는 거야. 탕. 탕. 총알이 컨테티제이너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간 없어요. 한설이는 강채묵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정신 차려요, 스페로우. 이건 만리에서 죽어간 김중사님, 이 하사님의 명령이에요. 오빠가 여기서 죽으면 그분들은 정말 개죽음이 되는 거라고요. 강채묵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설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외장 하드를 든 채 컨테이너 밖으로 뛰쳐나갔다. 저기 있다. 잡아. 요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설이에게 쏠렸다. 그녀는 강변북로 교각 기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한설이. 강채묵이 절규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한설이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총탄을 피했다. 만리의 사막에서 포화를 뚫고 달리던 그날처럼 총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어깨를 꿰뚫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교각 기둥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외장 하드를 한강의 검은 물을 향해 힘껏 던졌다. 풍덩. 작은 물소리와 함께 만리의 진실은 한강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 돼. 저 미친년이. 그 광경을 본 한규민이 경악했다.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그는 분노에 차 한설이가 숨은 교각을 향해 총을 겨눴다. 죽여.
당장 전현을 죽여. 총탄이 교각 콘크리트에 빗발쳤다. 그 순간 한설이가 숨을 참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푸우 선착장에 남아있던 강채묵이 그녀가 시간을 버는 동안 고쳐낸 보트의 엔진 시동을 거는 소리였다. 젠장. 한 놈이 도망친다. 잡아. 요원들 중 절반이 강채묵의 보트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무보트는 이미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한규민은 이를 갈았다. 강채묵은 놓쳤다 하지만 넌 끝이야 한설이. 그는 천천히 교각으로 다가왔다.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설이.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멍청한 년. 그깟 동료애 때문에 원본을 물에 던져. 이제 너희는 영원히 윤 장관님을 이길 수 없게 됐어. 한규민이 권총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겨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한설이는 피를 쏟아내며 희미하게 웃었다. 정말 멍청한 건 너희들이야. 뭐? 스페로우는 해커라고 했잖아. 해커가 왜 원본을 들고 다니겠어? 그녀의 손아귀, 피로 젖은 손 안에서 부서진 미끼 외장 하드의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다. 이건 한규민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진짜는 이미 참새가 날려보냈지. 한설이는 강채묵이 보트를 타기 직전 자신에게 건넨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것을 교각에 숨기지도 던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총에 맞기 직전 그것을 삼켰다. 응급실 환자다. 총상, 어깨 관통상, 복부 스침, 바이탈 흔들린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첩사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실려온 한설이. 그녀는 과다출혈로 의식이 희미했다. 한규민 팀장님, 환자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한규민은 피범벅이 된 한설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살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 전현 뱃속에 증거가 있다. 수술실 철저하게 통제해. 그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해. 한설이의 몸이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한규민과 방첩사 요원들은 수술실 복도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같은 시각 KBC 보도국. 새벽 5시 30분. 아침 뉴스 굿모닝 코리아 준비로 분주한 보도국 한편, 사회부 김소진 기자는 초조하게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새벽 4시경 그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김소진 기자님. 접니다. 스페로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강채묵이었다. 그는 보트를 타고 도망치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한설이의 희생, 그리고 만리 작전의 모든 진실이 담긴 데이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클라우드. KBC 메인 서버가 아니라 기자님 개인 클라우드 계정으로 쐈어요. IP 추적 피하느라 힘들었네요. 비번은. 김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채묵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MALITRUTH 1026. 10월 26일은 말리에서 김중사가 전사한 날이었다. 파일이 열렸다. 불량 방탄복 시험 성적서 DH. 인더스트리와 윤 장관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 현지 교전의 원본 음성 파일, 그리고 윤 장관이 직접 DH. 인더스트리 대표에게 불량품 문제를 덮으라고 지시하는 충격적인 통화 녹음까지. 이게. 김소진의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가, 군 수뇌부가 자국의 군인들을 상대로 벌인 추악한 살인 행위였다. 김 기자 뭐해? 빨리 오늘 첫 꼭지 아이템 정리해. 보도국장이 소리쳤다. 국장님. 김소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금 엄청난 특종이 들어왔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테러 그리고 윤 장관. 입 다물어 김 기자. 보도국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윤 장관님은 이번 사태의 영웅이셔. 성남의 천사라는 그 여자분한 서리도 장관님께서 발굴하신 거고. 그건 다 쇼입니다. 여기 증거가. 그 증거 누가 줬지? 강채묵인가? 아니면 한설이? 보도국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보도국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낯선 검은 정장의 사내들. 방첩사 요원들이었다. KBC 보도국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채묵과 내통한 자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보도국장, 그는 이미 한규민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소진 기자. 내가 감히. 요원들이 김소진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김소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컴퓨터 USB 포트에 작은 저장 장치를 꽂았다. 이건 막아도 이건 못 막을걸. 그녀는 키보드의 엔터키를 내리쳤다. 강채묵이 심어둔 비상 프로그램이 작동했다. KBC 메인 서버를 우회하여 굿모닝 코리아의 방송 송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 여자 막아. 방송실로 튄다. 김소진은 자신의 책상을 엎어 요원들의 길을 막고 방송국 주조정실을 향해 달렸다. 보도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소진. 거기서. 보도국장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날려 피했다. ONAI야. 생방송 5분 전. 주조정실 문을 잠근 김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유리창 너머로 요원들이 문을 부수려는 것이 보였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기자 김소진입니다. 그녀는 정규 방송을 끊고 자신의 목소리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남의 천사로 알려진 한설이 씨와 만리에서 전사한 대한민국 군인들의 피로 쓰인 진실입니다. 그녀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머릿속에 담긴 파일의 내용을, 강채묵의 목소리를, 한설이의 희생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윤 국방부 장관은 살인자입니다. 쾅. 주조정실 문이 부서지고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끌어냈다. 방송 중단해. 당장. 방송은 3분 만에 중단되었다. 화면은 급하게 애국가 영상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한민국 저녁 아침 뉴스를 보려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그 3분간의 처절한 외침을 똑똑히 들었다. 김소진의 3분짜리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KBC 방송국은 애국가 이후 방송 송출 시스템 오류라는 사과 자막을 내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SNS와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는 윤 장관 살인자라는 키워드로 마비되었다. 만리작전 TH 인더스트리 불량 방탄복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그리고 윤 장관은 가짜 뉴스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방첩사령부는 김소진 기자를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뜻밖의 장소에서 터져나왔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총상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한설이가 눈을 떴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한규민이 차가운 미소로 다가왔다. 일어났나 한설이. 내 뱃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더군. 그가 작은 SD카드가 담긴 증거물 봉투를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어쩌나. 이미 김소진은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이 증거는 영원히 사라질 텐데. 넌 여기서 의문사 당하거나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썩게 될 거야. 그럴까요? 한설이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뭐? 오빠는 스페로우는 해커라고 했잖아요. 한설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해커는 플랜 B만 만들지 않아요. 플랜 C, D까지 만들죠. 그때였다. 중환자실 TV에서 그리고 병원 복도에 있던 모든 모니터에서 갑자기 방송 화면이 바뀌었다. 그것은 김소진이 미처 틀지 못했던 만리 작전의 원본 영상이었다. 윤 장관님, 이 장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사막에서 엔진이 자꾸 멈춥니다. 박원사의 목소리 시끄러. 박원사. 상부 지시야. 그냥 쓰라면 써. 윤 장관의 목소리. 이게 뭐야? 당장 꺼. 한규민이 경악하며 TV를 부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강채묵이 날린 데이터는 김소진의 클라우드에만 간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 관공서, 지하철의 비상방송 시스템에 심어둔 시한폭탄이었다. 김소진의 방송이 중단되는 순간, 혹은 한서리의 심박이 멎는 순간 자동으로 터지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한규민이 절규하는 동안 영상은 계속되었다. 김 중사가 불량 방탄복에 쓰러지는 순간, 그리고 윤 장관이 D.H. 인더스트리 대표와 골프를 치며 웃는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전국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한 달 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특별 군사재판이 열렸다. 윤 장관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어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한규민은 그의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KBC 보도국장과 D.H. 인더스트리 대표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증인 한서리. 입장하십시오. 휠체어를 탄 한서리가 천천히 입장했다. 그녀의 어깨와 복부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그녀의 뒤를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난 박철곤 원사가 밀고 있었다. 한서리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만리 작전의 그날을, 동료들의 죽음을, 그리고 한강 다리에서의 총격전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피고인 윤 전 장관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재판정은 숙연해졌다. 결국 윤 장관과 한규민을 비롯한 주동자들에게는 군사반란에 준하는 내란죄 및 이적 행위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서리는 박원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만리에서 전사한 김중사와 이 하사의 묘비 앞.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한서리가 묘비를 닦으며 속삭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다, 서리야. 박원사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그리고 강채묵 그 녀석이 늦게나마 이 녀석들의 훈장에 묻은 피를 닦아준 게다. 채묵 오빠는 결국 찾지 못했죠. 강채묵은 그날 한강에서 사라진 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했다. 스페로우는 스페로우다. 참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녀야지.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과 싸우고 있을 게다. 박원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서리는 묘비 앞에 작은 훈장 하나를 내려놓았다. 정부가 그녀에게 수여한 의인상 메달이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것입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렸던 성남의 활주로, 용산의 지하, 그리고 한강의 검은 물결. 그 모든 것을 통과한 한서리의 얼굴 위로 비로소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동료들의 명예를 지켜낸 살아있는 증거이자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었다. 진실은 총탄보다 강하고 정의는 권력보다 오래 남는다는 교훈을 그녀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다.